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가 줄어들어야 돼요. 부채 비율이. 근데 10년간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냐면 갚을 생각이 있을까? 라는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빠지거든요.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제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 다 팔고 뛰어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제 미국을 믿고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라고.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제통화로 만들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위안화를 절하할 수만은 없고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네, 월간 오건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원래 최고 등급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단계 하락, 네네. 강등을 시켰는데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많이 미국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단계 내려와도 높은 등급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이 무너지냐 이제 뭐 이런 거하고는 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이 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평가하는 거에 좀 안 좋게 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무디스에서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했다는 건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미국의 부채가요, GDP 대비 한 7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98%거든요. 이제 30% 정도가 확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경기가 좋으면 증세를 해가지고 약간 경기를 갖다가 워워워 하면서 세수를 갖다가 늘려놔요. 그래서 곳간을 채워놨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부채를 이렇게 모아놨었던 자금을 갖다가 쏟으면서, 재정을 쏟으면서 경기를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가 줄어들어야 돼요. 부채 비율이. 근데 10년간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냐면 갚을 생각이 있을까? 라는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좋을 때 좀 줄여놓고 안 좋을 때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뭐 방위비보다 이자 지출이 네.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부채가 줄어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감세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이렇게 큰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감세를 해가지고. 그렇죠.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추산인데 한 4조 달러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수년간 4조 달러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4조 달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채에 대한 문제가 큰데 이걸 갖다가 상환하겠다, 줄이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제 무디스가 대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미국 부채라는 게 네네. 금액으로 큰 것보다 네네. GDP 대비해서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제 뭐 둘 다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죠. 빚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났네 이러는데 그분 연소득이 한 50억이면 빚 100억이 아주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매년 50억씩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부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얼마나 성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채로만 보는 게 아니라 GDP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만 볼 게 아니라 키를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이제 몸무게가 확 늘어가지고 몸무게가 40kg가 늘었어. 그러면 살이 많이 쪘나? 근데 키가 뭐 한 40cm 컸다 이러면 다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채 사이드만 보는 것보다는 GDP를 같이 보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부채가 큰 편인데 GDP 성장률도 양호하거든요. 이러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GDP 성장률보다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많을 것 같고 더 클 것 같고 여기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국채 말씀하셨는데 국채 지금 수익률,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네. 그게 지금 10년 만기가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얼마 전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찍은 적도 있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 국채 수익률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거 아니었나요? 결국에는 베선트 재무장관이죠.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국채 금리를 낮춰서 달러의 약세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달러는 약세인데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평가를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금리하고 환율이라는 게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과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잠깐 보시면 네. 이런 거죠.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보유할 때 이자를 덜 주니까 이 달러 보유의 매력이 줄어서 달러가 약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하는 거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달러 약세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낮춰진 국채 금리가 내수 부양을 해주면서 약해진 달러가 수출을 갖다가 부양할 거야. 그럼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 마인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빠지거든요.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자금이 빠질 때입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지면 미국 국채를 팔고, 그럼 국채를 파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뛰어야겠죠.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를 팔고 달러를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갖고 나가야 되니까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서 나가니까 국채 금리는 뛰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다 팔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고, 그렇죠. 이제 팔고.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 다 팔고 뛰어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제 미국을 믿고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다라는 거죠. 있겠죠. 국채도 나가고 예, 그렇죠, 그렇죠. 달러도 예, 나가는 두 예, 가지가 그렇죠. 다 나간다 그런 예. 뜻으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면서 아름답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걸 의도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아름다운 달러 약세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 같고 미국에서 자금이 빠질 것 같아서 나타나는 달러 약세니까 이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하는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세를 때리면서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다들 미국하고 이제 척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미국한테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중국한테 245% 관세 때리니까 그때 중국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어려움을 갖다가 offset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 일본이 미국채를 판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돌아요. 소문이 있었죠. 네. 던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가장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 국가들이 다 미국의 채권자예요. 결국엔 다 미국 국채를 사줬으니까 미국의 그렇죠. 채권자잖아요. 채권자한테는 잘해줘야죠. 사이가 돈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채권자한테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국채를 던지면서 미국을 코너에 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워낙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미국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멸의 길을 선택하는 건 싫으니까 미국 국채를 함부로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부로 던질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이 빌려줘서 이걸 갖다 정리를 못 하겠네. 이건 있지만 적어도 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감세를 한대잖아요. 대규모로. 네. 그럼 적자가 늘어날 테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평이 안 좋아졌는데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자를 비싸게 줘야겠네. 더 줘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재 금리 상승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 상승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결이죠. 원래는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줄어드니까 그걸 줄어든 만큼 감세를 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서 또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걸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 지금 관세도 지금 진흙탕에 같이 빠져버렸잖아요. 90일 유예시키면서 그렇죠. 생각보다는 지금 빨리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게 협약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규모 감세를 미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는 금리 시장, 그다음에 환율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한테 기대했던 거는 네네.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사주고 중국 네네. 위안화가 좀 절상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아서 지금 영국보다도 보유량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네네. 나왔던데 네네. 그럼 관세 정책이 좀 잘 안 먹히고 있고 틀렸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나요 지금?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줄이는 건 지난 10여 년 이상 이어져 왔었던 흐름이에요. 아 최근에 있는 예, 그렇죠. 일이 그러니까 아니라 최근에 막 던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트렌드 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한테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오피셜리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팩트로 그냥 딱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관세를 때려서 확 던졌기 때문에 중국 국채 보유량이 영국 밑으로 확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꾸준하게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갖다가 미국이 원하는데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도 위안화 절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축통화. 그렇죠. 국제통화로 만들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신흥국가 통화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안화의 절상도 어느 정도 일어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출 말고도 내수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소비로도. 그럼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첫 번째는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겁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저금리를 유지해주게 됐었을 때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가 좋은 거고요. 그럼 소비가 커질 수 있죠. 소비가 커지면 다른 나라가 중국에 물건을 파니까 다른 나라하고의 교역 관계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위안화 결제 같은 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위안화가 많이 풀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안화의 위상이 한 레벨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위안화를 절하할 수만은 없고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첫 번째는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요즘 뭐 플라자 합의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는데 참고로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85년도 9월 달에 일본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달러당 250엔이었던 게 딱 1년 만에 120엔까지 빠지거든요, 환율이. 그렇죠. 그러면 1년 만에 엔화가 2배가 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거든요. 그럼 중국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속도로 강요한다? 그럼 지금 위안화가요, 달러당 지금 7.2위안 정도 하거든요. 그럼 3.6위안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네. 이 속도면 이건 이제 넌센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은 1년 후에는 700원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겠죠. 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빠르게 확 주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천천히 경제가 적응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점진적이라는 속도와 중국이 생각하는 점진적이라는 속도가 사뭇 다르겠죠. 다르겠네요. 예. 근데 미국은 되게 빠른 위안화의 절상을 종용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 페이스대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관세라는 게 하나의 협상의 도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그걸 엄청 논의하고 있겠네요.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서는. 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위안화 환율부터 논의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기여를 할 것인지 이걸 갖고서 아마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실무단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2025년 만기 돌아오는 국채가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예. 또 감세 정책을 위해서 또 발행을 할 거고 하면 네네, 그렇죠.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면 네네. 상식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텐데 네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겠죠? 예, 당연히 하고 있겠죠.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좀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커져 있는 것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요.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와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의자에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면 이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잖아요. 네네. 다리 하나씩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워딩은 그대로 하면은 이 양반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관세 한 다리 하나만 갖고 관세만 갖고 너무 언론에서는 비난하는데 그게 아니다. 세 개를 같이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 개를 같이 보면 교묘하게 균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관세를 부과하면은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만큼 관세를 거두니까. 네. 근데 감세를 하면 감세는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는 있지만 재정 적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두 개를 합치면 똔똔이네요. 그렇죠. 서로 소거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성장이 둔화될 때 이번에 중동 순방해가지고 한 게 중동 쪽에 나가는 반도체 같은 거 수출하는 거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막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잡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제 완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국 은행들의 규제를 갖다 좀 완화해줘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SLR 규제 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SLR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신용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걔네들이 좀 덜 사더라도 미국 시중은행들이 좀 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루트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세수가 많이 거치게 되고 미국으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공장 돌아가고 세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도모해 세수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SLR 규제를 통해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 자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되게 좋아지니까 높아진 금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좀 높아진 금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괜찮네. 보이잖아요. 그럼 또 쭉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감세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감세하려고 딱 들고 나오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빚을 더 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고 아마 기분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강등이 아마 세계 3대 평가사 모두 예. 최고 등급에서 떨어지게 된 케이스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오늘 아침에 대출 받으러 가려는데 문자가 온 거죠. 문자에서 신용등급 떨어졌습니다. 이러고 문자 온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다리가 지금 특히 감세 관세라는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한 대로 잘 풀리지는 않고 있는 거고 그래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던 어떤 장치들 미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의 불안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리스크가 있는 주식 투자는 네. 수익을 3, 4% 내기도 쉽지 않은데 네. 안정적인 미국 국채가 지금 예를 들면 4.5에서 5%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뭐 정책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 사고 싶어 하는 금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5%다 이러면은 꽤 높은 금리니까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렇죠. 금리를 그렇게 많이 주니까요. 저도 금리를 괜찮게 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미국이 신뢰를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국 국채 말고 딴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돌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더 줘야 돼?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장에서 부딪혀봐야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A라는 사람은 너무 높게 부를 때도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너무 낮게 부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는요. 국채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되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균형점보다 금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주겠죠. 예, 근데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국채 시장의 변동성은 되게 높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국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 얘기 나오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다 대고 하필이면 감세 대규모로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안 담고 싶어 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순식간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마치 사면초가처럼 몰리는 그런 이제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달러도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은 소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달러에 대해서도 약간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네네. 입장을 뭐 최초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네.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던 과거 발언을 보면은 미국 경제에 반대로 베팅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네. 미국에 반대로 베팅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자산을 가져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게 자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옥으로 가는 통화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약간 과하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라는 게 한 번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복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올해 1월 달도 그렇죠. 작년 12월 올해 1월도 미국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어요. 온리 미국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성장했으니까. 예외주의란 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미국 예외주의란 얘기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 믿을 만하다는 얘기였어요. 완전히 인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에 100명이 있는데 다 미국하고만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무엇을 한 거냐면 이 100명한테 관세 부과하면서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관세 내라고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이상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신뢰라는 게 저 이상한 애야. 이런 생각이 한 번 든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90일 유예. 90일 유예. 시끄러우니까 90일 유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옛날로 복구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더 균열이 더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예외주의에 대한 신망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달러 약세도 예외주의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그 예외주의라는 환상이 풀리면서 빠져나온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밖에 없다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서 요즘 뭐죠? ABUSA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뭐예요? Anywhere, but이 여기서 but이 뭘 제외하고 이거잖아요. 어디든지 but USA. 미국 제외하고 어디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반대로 흐름이 그렇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과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예외주의로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오는 정도고 근데 여기서 신뢰가 더 악화되면 예외주의는 둘째치고 미국 자체에 투자했었던 자금까지도 이제 과하게 들어갔던 예외주의 자금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이 빠지는 게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버핏도 지금의 혼란이 빠르게 좀 수습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방국이다 동맹국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조금 좀 짜증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에요. 영국하고 호주는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그럼 무역 적자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 위안화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위안화하고 되게 움직임이 비슷한 원화를 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도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